안녕하세요. 달콤한 서점. 오늘은 프랑스로 날아가 볼게요. 허은정 작가의 나는 프랑스 샤토에 산다라는 책입니다. 참고로 샤토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갈 때도 다양하고 또 유명한 곳들을 위주로 다니고 여행 에세이를 읽을 때도 유명한 곳의 역사나 정보가 담긴 책을 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여행을 가서도 한 도시 혹은 마을에 며칠 마치 내가 그 마을의 주민인 것처럼 지내는 여행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별로 특별할 볼거리가 없어도 그곳의 느낌, 또 늘 지나다니던 골목, 자주 가던 카페,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멀리 못 가는 요즘 저는 책도 이런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은 프랑스 한 시골 마을 샤토에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마음에 감정이입하다 보니까 설레다가 답답했다가 뿌듯했다가 어느새 저도 이 샤토에 애정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프랑스 샤토로 한번 떠나 보실래요? 글을 시작하며 1992년 나는 올림픽협회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기회가 있었다. 88 서울올림픽 4주년을 기념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고 그때 일본어 통역과 경기장 장내 영어 아나운서로 봉사활동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그때 경험은 내 인생이 바뀌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던지라 외국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경험하면서 영어를 더욱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런 즈음 우연히 유학박람회라는 곳을 가볼 기회가 있었다. 박람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세계 여러 나라와 연수가 가능한 학교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었다. 다소 낯선 모습들로 어리둥절해하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중 박람회 한 곳에 걸린 해변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에 걸려있는 저 해변은 어디인가요? 정말 멋지죠? 호주에 있는 골드코스트라는 곳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지켜보던 한 홍보 직원이 골드코스트라고 말해주었다. 사진을 보던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고 천국이 있다면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다. 세상 어디인가에 저런 곳이 존재한다니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며 한참 동안 사진을 눈에 담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 유난히 추웠던 걸로 기억하는 26살 12월 한겨울에 나는 호주 골드코스트로 유학을 떠났다. 단 한 장의 사진이 이후에 내 인생을 바꾸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나의 첫 외국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곳 호주에서 남편 그램을 만나 결혼까지 했고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정도 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에 지은 지 160년이 넘은 집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처음 이 집의 열쇠를 받은 날 어두컴컴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빈 집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드디어 프랑스에서 살게 되었다는 흥분보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과연 이 집을 잘 꾸밀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별별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커다란 노트를 하나 들고 각 방을 돌아다니며 크기를 재고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벽에는 페인트색 샘플을 붙여놓고 당장 필요한 물품 구매 목록을 적기도 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일, 프랑스에서 사는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되어 있었다. 할 수 있다는 용기만 갖고 시작한 일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내가 프랑스 시골의 앤티크 집을 만날 수 있었던 건 그런 운과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실행하는 용기가 있었던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사람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라고 치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마음 자세라고 생각한다. 꿈이란 마술을 부리듯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파피루스 종이에 원하는 일들을 적어 그것을 실천시켰다는 글을 아주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다. 나 역시 나의 버킷리스트에 적어두었던 것 중 하나가 죽기 전에 낡은 집을 사서 내 맘대로 고쳐보기와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의 농사를 지으며 시골에서 목가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55살이 된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두 가지를 이루게 되었다. 가슴속에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이사란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모험이다. 프랑스는 왜? 사람들은 나에게 왜 프랑스죠? 라고 물었다. 살기 좋은 호주를 떠나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집을 사고 살 수 있냐고 의아했다. 더군다나 파리도 아닌 프랑스 시골로 이사를 간다고 말하는 나를 모두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만나 지금은 친구로 지내는 이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와 살기 전까지 도시에서만 생활했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꽃이 가득 피어 있는 정원, 그리고 주변에는 나무들이 곧게 자라있는 전원 생활을 늘 그리워했다. 물론 호주의 시골 마을도 나름 운치가 있었지만 프랑스 시골 마을들은 영화 속 스크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할 정도로 정겹고 매력적이다. 수백 년 전에 지어진 고성들과 100년도 훨씬 넘은 듯한 돌집들, 광장을 둘러싼 시골의 작은 상점들, 건물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과 지역마다 간직한 특색들을 글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처럼 아름다운 프랑스지만 이 같은 아름다움이 내가 프랑스에 살기로 한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남편의 직장과 아이의 학교 문제 등 여태 살아온 나라와 환경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고 나는 밤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죽기 전에 프랑스 시골에 낡은 집을 사서 내 맘대로 고치며 살아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스스로 반문해 본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기계적으로 동일한 대답만 되풀이했다. 이 말 외에는 프랑스가 왜 끌리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어떤 이유로도 쉽게 설명할 수가 없다. 옛날 유학 시절 우연히 들른 카페의 타로카드 점쟁이는 나의 점괘를 이렇게 들려주었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간혹 나는 그 점괘를 떠올리며 전생의 프랑스와 나 사이에 분명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은퇴 후 살집 찾기.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남편 그램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호주로 이민을 와서 살게 됐다. 그래서인지 나이 들어 은퇴를 하면 유럽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20대 중반부터 호주에 와서 살게 된 나도 호주가 아닌 다른 곳을 여행하며 남은 생을 즐기며 사는 일을 동경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퇴 후 살 곳에 대한 고민이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어느새 틈만 나면 인터넷 부동산을 통해 스코틀랜드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등 온라인 세계에서 손쉽게 이 나라 저 나라 집 구경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내가 좋아하는 프랑스로 휴가 겸 집을 보러 가기로 결정했다. 인터넷만으로 보던 집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은퇴 후 살집 찾기 미션이 시작됐다. 프랑스에 대한 로망.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라고 하면 파리와 프로방스를 한 번쯤 가봐야 한다는 막연한 동경을 갖고 있듯이 나 또한 프랑스를 좋아했다. 프랑스라는 말만 들어도 로맨틱한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프랑스 영화가 주는 잔잔한 감성, 프랑스의 풍부한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 루이 14세에서 16세를 거치며 화려하게 변천해온 문화, 드넓은 르와르밸리의 웅장한 고성들,
남프랑스의 푸른 햇살과 보랏빛 라벤더 들판.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멋진 나라임에 틀림없다. 나는 정교하게 조각된 고가구와 장식 몰딩, 인테리어와 도자기, 대리석 벽난로와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작은 액자를 활용한 프렌치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좋아한다.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고풍미와 함께 오늘날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모던한 매력까지 모두 더해진 것이 내가 생각하는 프렌치 스타일이다. 나는 틈이 날 때마다 가구에 직접 페인팅도 하고 패브릭 소품을 만드는 등 집 꾸미는 일을 좋아해서 낡은 가구에 변화를 주어 새롭게 만드는 어폴스터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도 했다. 처음 파리에 도착했을 때 집을 보러 가는 일보다 파리의 벼룩시장부터 구경하고 싶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파리의 벼룩시장과 파리 근교의 창고형 브로캉트 마켓을 방문했을 때에는 천장까지 가득 쌓인 가구와 소품들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설레었는지 모른다. 더러 낡고 까진 곳이 있기는 해도 정교하게 조각된 몰딩 장식의 원목 가구, 린넨으로 짠 패브릭 웨어들은 오랜 세월에도 잘 보존돼 있었고, 리모주 도자기 식기들은 영롱한 빛으로 반짝거렸다. 누군가에게는 낡은 것 투성이의 고물창고였는지 몰라도 나에게는 더 없는 보물창고였고, 하루 종일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질리지 않을 만큼 신이 났다. 오래된 집에 대한 나의 애착과 사랑은 현대식 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교함에 있다. 가구나 도자기, 그리고 원단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인의 혼을 불어넣은 듯하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 호주의 역사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길지 않지만 그래도 초창기 이민 시대에 지어진 100년 이상 된 건물과 집들을 볼 때면 하나하나 정성껏 지은 손길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런 내가 프랑스 시골의 맨션과 고성을 직접 보았을 때 한순간에 매료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죽기 전에 프랑스의 낡은 집을 사서 살아보기가 또 다른 꿈으로 다가와 있었다. 젊은 시절 한때를 파리에서 보낼 수 있는 행운이 따라준다면 평생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파리는 움직이는 축제처럼 당신과 함께할 것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1920년대 파리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문구다. 많은 예술가들이 파리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며 작품의 영감을 얻기도 했고, 아예 터를 잡고 남은 생을 파리에서 보낸 이들도 적지 않다. 도시에는 수많은 박물관과 갤러리들이 있고, 오스만 양식의 건물들과 크고 작은 공원들, 센강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조각의 다리들, 잘 정돈된 가로수길을 따라 늘어선 노천 카페, 파리 어느 곳에 가든 저 멀리 보이는 에펠탑. 파리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임에 틀림없다.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이 꼭 한 번만이라도 파리를 방문하기를 원하는지, 파리에 한 번만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겪게 된다는 파리의 향수병이 왜 생기는지, 처음 파리에 도착한 나도 그런 말들을 이해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비가 내리는 저녁, 파리의 거리는 해밍웨이가 아니어도 누구나 작가나 시인이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샤토를 살까? 우리 부부가 은퇴 후 살 곳을 프랑스로 결정하고 집을 사자고 결론 내렸을 때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집은 정원이 넓은 평범한 프랑스 시골집이었다. 아담한 집 한 채를 사서 정원과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자급자족하는 그야말로 프랑스 시골로의 귀농이라고 생각했다. 인터넷으로 프랑스의 집들을 구경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웅장한 고성을 일반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말이다. 처음 온라인에서 구경한 고성은 리모주 지역이었다. 앤티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리모주 차이나를 생산하는 곳이다. 지금도 귀족들이 살고 있을 법한 화려한 고성들을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그때부터 나는
호주의 집을 팔면 프랑스의 성을 사고도 남는다며 남편에게 말하고 고성을 사자고 조르기 시작했다. 실제로 몇 해 전 호주 신문에는 시드니의 작은 아파트 값이면 프랑스의 고성을 살 수 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아마 서울의 집 한 채를 팔면 프랑스 저택이나 고성을 충분히 구매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 철없는 나의 무지함에 절로 웃음이 나온다. 수백 년이 넘은 낡은 집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구매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걸 지금은 뼛속 깊이 알고 있다. 이곳저곳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뿐만 아니라 평생 집수리나 하면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짐작조차 못했다. 지금은 161년 전에 건축된 약 2,500평의 정원으로 둘러싸인 작은 고성, 뿌티샤토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사고 싶었던 고성은 현재 우리 집보다 훨씬 크고 넓은 땅이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무식하다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그때는 딱 내가 그랬다. 사실 지금 우리 집을 살 때만 해도 나는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무작정 일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들고 힘들지 일단 결정하고 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고집불통의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 한 번 사는 인생,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들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눈에 반하다. 4월 말 프랑스 시골의 드넓은 들판에는 노란 유채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그림 같은 유채꽃밭을 가로질러 작은 길을 따라 부동산 아저씨와 약속한 마을의 교회 앞에 도착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부동산 아저씨 제임스를 만나 1km 정도 방금 우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프랑스 부동산 업자들은 매물로 나온 집의 정확한 주소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집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작은 마을 안에 위치한 어느 집 앞에 다다랐다. 하얀 철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웹사이트에서 본 사진 속의 집이 눈앞에 나타났다. 사진보다 훨씬 낡아 보이는 집 정면에는 연못인지 수영장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파란 이끼가 수면 가득 덮인 더러운 웅덩이가 있었다. 또한 주변의 나무들은 집 정면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정글 수준을 방불케 할 정도로 뒤엉켜 자라 있었다. 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남편과 조이는 먼저 부동산 아저씨 제임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는 정원과 집 사진을 몇 장 찍은 후 뒤쫓아 들어갔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두운 실내에서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다. 냄새에 민감한 조이는 정체불명의 불쾌한 냄새에 구경하기를 꺼렸지만 나와 남편은 집안 이곳저곳을 꼼꼼히 둘러보았다. 낡긴 했지만 화려한 문양의 멋진 바닥 타일이 깔린 중앙 복도가 있었고 왼쪽에 있는 커다란 문에 화려한 문고리 장식 손잡이를 밀어젖히니 넓은 다이닝룸이 나왔다. 가구들은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고 구석구석의 살림살이는 그대로였다.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 먼지가 앉는 걸 방지하고자 물건을 천으로 덮어둔 모습은 낯선 풍경이었다. 다이닝룸 천장에는 웅장한 샹들리에가 빛을 잃은 채 쓸쓸히 걸려 있었고 오른쪽 대리석 벽난로 위 천장은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다. 발길은 맞은편에 자리 잡은 리빙룸으로 이어졌고 문이 열리자마자 나의 시선은 리빙룸 안쪽에 자리한 벽난로에 멈췄다. 하얀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벽난로에는 어떤 소녀의 얼굴, 그녀가 누군지 아직도 알아내지 못했지만 조각돼 있었다. 궁전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 화려하게 자리 잡은 벽난로를 제외하고 그처럼 멋진 벽난로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다이닝룸, 리빙룸에 이어 부엌과 정체 모를 작은 방 하나가 있는 1층을 구경한 후 좁은 폭의 둥글게 굽어진 계단을 통해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다. 길게 난 복도를 따라 좌우에 커다란 방 3개와 작은 드레스룸. 한쪽에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딱 보기에도 아주 오래된 듯한 욕조 하나가 덩그러니 목욕탕 안에 있었다. 방들은 모두 낡은 벽지로 도배돼 있었고 심지어 천장까지도 벽지로 연결돼 있었다. 3층 역시 3개 방으로 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넓은 방은
전 주인이 창고로 사용한 것처럼 보였다. 바로 지붕 아래라 한쪽 구석은 지붕에서 물이 스며든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여기저기 박스와 작은 가구들 위로 먼지가 가득 쌓인 그런 방이었다. 나머지 두 개 방은 천장이 한쪽으로 비스듬하게 된 작은 다락방이었다. 하나의 방은 잔뜩 쌓인 짐들 사이로 지붕에서 물이라도 새어 만들어진 듯한 얼룩과 함께 반쯤 떨어진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진동했다. 또 다른 방의 문 옆에는 큰 옷장이 있었고 침대 하나와 작은 책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방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옆에 커다란 옷장이라니 왠지 눈에 거슬렸다. 집은 매물에 소개된 완벽한 상태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집을 보고 온 지 이틀이 지났고 호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나와 그램은 많은 대화를 했고 호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에 본 집을 한 번만 더 보기로 결정했다. 남편은 나의 고집불통 성격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아마 호주에 돌아가서도 신상이 편하지 않으리라는 걸 직감했던 것 같다. 부동산 제임스와 다시 약속을 잡고 두 번째 집 구경을 갔던 날 우리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기라도 한 듯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첫 번째 방문 때와는 여러 가지로 달랐다. 이미 집안의 셔터도 다 열어놓고 방마다 불도 다 켜놓은 상태였다. 덕분에 처음 구경 왔을 때보다 훨씬 밝고 화사한 기운이 집안에 가득했다. 처음 집 구경을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의 제임스는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집의 주인은 91살의 할머니이신데 5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혼자 계실 수가 없게 되자 집을 그대로 비워둔 채 근처의 양로원으로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였다. 그제야 왜 모든 살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지를 알게 됐다. 5년 동안 비워둔 집, 그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은 집이었기에 남편과 나는 집안 곳곳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만약 집을 구매한다면 어느 곳을 어떻게 공사해야 할지, 예산이 얼마나 들지 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오래된 집들은 주인이 바뀌면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정화조부터 새로 개조해야 한다고 했다. 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사업체를 찾는 일도 쉽지 않을 뿐더러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집안에는 두꺼비 집조차 없이 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기 공사도 새로 해야 할 것 같았다. 지붕 공사, 창문 공사, 70년대 들어서 한 번 정도 개조한 듯한 부엌 공사, 그 큰 집에 달랑 하나밖에 없는 욕실 공사, 벽 공사 등 공사 목록은 끝없이 늘고 있었다. 정원에 있는 커다란 창고의 지붕은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금세 날아갈 것처럼 보였고 정글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준의 정원 공사 등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새로 집을 짓는 게 더 경제적일 것 같았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다. 이렇게 큰 집 공사를 해본 적이 없는 우리 부부에게는 막막한 순간이었다. 집 꾸미기를 좋아하는 나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 후 남편이 은퇴를 해서 프랑스에 정착해 살게 되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을 테니까 쉽고 작은 공사는 직접 해보는 걸로 하고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마음속으로는 거의 저 집을 계약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늦은 시간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이런저런 상의를 하며 아니 거의 나의 입장에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남편도 두 번째로 본 집이 싫지만은 않은 듯했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앞으로의 공사를 내가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조건이면 집을 사는 것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집요한 설득에 거의 두 손을 들다시피 한 동의였다. 나는 그 말에 너무 기뻐서 집만 살 수 있다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용기 백배 큰 소리를 쳤다. 무식하다면 용감하고 했던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던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아니면 귀신나라도 홀린 거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는 직감으로 알았다. 바로 이 집이 프랑스의 우리 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을 선택한 게 아니라 집이 우리를 선택한 것임에 틀림없다.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